네,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UN 홈페이지 2014년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새천년 개발 목표라는 게 이제 빈곤 타파를 위한 국제 협력을 화두로 2000년 9월 UN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범세계적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UN 협약의 191개의 국가 정상들이 2015년까지 전 세계 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8가지의 큰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빈곤 퇴치 계획으로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절대 빈곤과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세 번째가 성평등과 여성 능력을 고양하고, 네 번째가 유아 사망률 감소하고, 다섯 번째가 산모 건강을 증진하고, 여섯 번째가 에이즈, 말라리아, 질병 퇴치, 일곱 번째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장, 여덟 번째가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이제 그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합니다. 2절로 들어가서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파트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아동 권리라는 게 독립적으로 이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 생활과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의 기본 인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는 의식주와 보편적 무상교육, 보건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의 제공, 아동의 나이에 맞는 법령과 아동의 시민권 보호, 인종, 성별, 성적, 지향이라든지 국적, 종교, 장애 등과 관련하여 차별받지 않을 자유 등 인권 차원에서 아동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동을 보호와 양육, 지원의 대상으로서뿐만 아니라 권리 소지자로서 보는 것이 있고요. 이는 곧 아동에게도 경제적인 것과 사회권, 문화권, 시민권, 시민권이라는 건 정치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의 인권, 행복과 관련된 재반 상황을 개인 차원에 맡기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관리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아동의 권리입니다. 이 책의 핵심이 아동 권리 협약의 이제 절반을 차지하는데, 제가 그 좋아했던 정호풍 교수님의 책에서는 아동 권리 협약이 하나의 부록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인데, 이 책에서는 중요하니까 제일 앞 서두에 이 권리 협약을 빼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의 발달을,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좋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정리되어 있는 자료. 우선은 오늘은 교재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집중해서 진도를 나가보려고 해요. 아동 권리 협약의 발달 파트에서 아동 권리 협약은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는 원칙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아동은 오랫동안 양육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독립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였어요. 20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동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변화와 함께 아동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노력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서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정책을 확립하고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노력의 집대성한 결과물이 바로 아동 권리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에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어서 1990년 9월 2일 날 국제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법.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은 총 5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4개.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과제를 UN 아동 권리 협약을
이때 아니면 언제 써보겠냐 싶어서 자필로 한번 써보게 할까, 그 과제를 좀 더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54개 조항 중에서 아이들한테 해당되는 조항은 한 3, 40개 정도 되고요. 조금 이제 좀 헤비한 것들은 빼고, 그래서 총 54개라는 부분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제 1부는 1조부터 42조, 그래서 아동의 권리와 가입국 아동보호 의무 규정이고요. 43조에서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이행 조치 규정, 3부가 4조에서 54조 부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42조까지는 아동의 의무 규정,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부모와 떨어져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정해져 있구나라는 그 세계적인 약속, 법적인 그런 채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귀 기울여 들어보고 접해보고 글로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봐요. 여러분을 지금 대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 11월 20일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협약 이행 당사국이 되었고요. 두 개의 추가 의정서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달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국가의 이행사항에 관해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가 되게 막 아이들 막 정인이 사건이랑 뭐 그런 학대에 대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서 그 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면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동 권리와 복지라는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그런 보고서 제출에 대한 부분까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협약 비준 2년 후인 1994년 11월 첫째 보고서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 6월에 5차, 6차 합의본을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제 우리가 또 언제 쓰겠죠? 그래서 2011년 우리나라가 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를 제시하게 되고 그 내용을 아동복지 관련 종사자별로 정리해서 우리는 교재 1-2 표에 아동권리 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공고사항, 그래서 우리 책에서 21페이지에 사법행정과 집행, 인력, 단어부터가 너무 어렵고 헤비하죠. 그 다음에 아동복지 공무원의 보건의료인력,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협약에 대한 인식 미흡, 그러니까 지금 보육교사가 아이 학대했던 그 내용들도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다뤄졌잖아요. 얘들 막 때리고 발로 뭔가 학대했던 그런 영상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 부모,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준수했고 미흡했는지, 인식이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고서에 대한 총 3차례의 심의에서 아동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행동계획 부재와 독립적 아동권리 감시기구의 부재, 선택의 정서 공고 이행의 미흡, 아동 예산 부족, 아동 관련 자료 미흡,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런 기준들을 미흡하다고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뉴스에 다루는 거 보면, 그쵸?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서 아동 권리 증진과 종합적 아동 정책을 수립 조정하기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동권리 협약 이행사항에 관한 감독을 위해서 2006년 10월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생겼고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유아교과를 졸업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만 근무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이런 데도 눈을
높여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 그래서 정부는 매년 5월 청소년 통계를 발간하고요. 2003년에 아동 권리 지표를 개발해서 아동 권리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91년 협약을 비준하면서 54개 조항 중 국내법과 충돌하는 3개의 조항이 유보되었는데 그 3조항이 면접교섭권, 그 다음에 입양허가권, 그 다음에 아동의 상속권 보장이라는 3가지가 조금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정부는 이 3가지 유보 조항 중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민법 2007년에 개정하여 유보를 철회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부부가 협의 이혼할 경우 면접 교섭권의 행사 여부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협의 이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우리가 법에 대해서 너무 문외하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따뜻하게 아이들을 잘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입양허가제라는 게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하여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입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유보를 처리하게 되었고, 입양특례법에서 천생부모가, 그러니까 그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이제 아동 출생 7일간 입양을 고민한 뒤 입양을 진행하도록 하는 입양 숙려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도 그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파양되지 않도록 하는 거에 대한 부분, 입양 숙려제도에 대한 부분을 문재인 그 대통령이 약간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반품 느낌으로 설명했던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민법도 수정해서 양부모 자격과 입양을 번복하는 파양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특례법을 정비한 후 2013년 5월 아동 입양과 관련된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에도 이제 헤이그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아동의 상속권 보장이 있는데요. 이제 분단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이라 군사법, 원법도 있고요. 아유, 어렵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54개 조항 중 아이들과 관련된 조금 더 실제적인 부분은 42조까지였다는 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아동의 법률에 의거하여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 사법 절차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기본적인 아동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는 원칙과 관련한 내용들, 무죄 추정의 원칙. 이게 요즘 사실 중2병들 너무 무섭잖아요. 애들이 요즘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청소년들도 굉장히 차를 훔쳐서 막 200km 달려서 사건 사고를 많이 내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법을 또 어설프게 알아서 본인이 크게 법적인 부분으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는 부분들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 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동 권리 협약과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정부의 의지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죠. 그 의지가 없으면 예산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돈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해서 실천해 나가는 이른바 좋은 정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아까 잠깐 들려드렸던 한국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라는 게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필기가 된다면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한번 찾아보시고, 나는 현장에 실습을 나갔다 오니까 현장이 너무 두렵고
애들은 좋아하지만 애들만 잘 보는 게 현장이 아니라 학부모를 대면하거나 또 여러 가지 문서, 서류 때문에 그만두는 교사도 제가 봤거든요. 제가 한전빗사랑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교직원이 32명이었어요. 애들이 177명이었고요. 그런데 되게 인텔리했고 교사도 똑똑했어요. 근데 그 교사가 보육일지를 6개월을 못 쓰더라고요. 보육일지를 못 써서 퇴사한 교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애들하고도 너무 잘 맞고 서류를 못 써서 보육일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그래서 참 좋은 교사인데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고 아동복지를 전공했던 전북대 출신 교사였는데 좀 그래서 경력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 이런 데 근무하면 좀 좋을 텐데 그때는 제가 이런 정보를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도 실습을 사전에는 이제는 지금 사전 실습 기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찾아보고 실습을 다녀오시고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늘 사실 마침 지난 학기에 저하고 만났던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전화했더라고. 실습 가서 되게 생각이 많이 났다고. 그러면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오늘 그 얘기 했는데, 실습을 갔다 와서 느낀 거 하나가 현장이 이렇구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실습을 잘한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줬는데, 그 실습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저도 4년제를 처음 나오고 제가 처음에 담임을 했던 아이들이 37명을 혼자 봤었거든요. 그 한 달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월급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이렇게 값진 돈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 재미없어하고 나는 4년 동안 뭘 배웠지? 라는 생각이, 애들만 잘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응대해야 되고 서류도 잘해야 되고 행사도 진행해야 되고 원화 모집도 있어야 되고 뭐 약도 복용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그냥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억해 놓으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동 권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협약 2조, 3조, 6조, 12조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권리,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 그다음에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참여의 권리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아동이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은 성별과 출신, 국적, 언어, 종교, 피부색, 장애, 정치적 입장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모든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의 자녀든 미혼 부모의 자녀든 법적으로 동등하고 이주민의 아동도 이제 본국의 아동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되게 많이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이민 아동을 구분해가지고 부모가 떼어놓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소수 인종에 대한 부분 배려 없는 거, 그래서 소수 인종의 아동도 똑같이 학교에 다닐 수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권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이 생존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뉴스에서 달아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쇼킹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저 정도인가라는 현 시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인이 사건에서도 폐가 망가지기도 하고 장기가 멀쩡한 데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마음 아픈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그래서 모든 아동은 생활과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생존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라는 부분으로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동이 예방할 수 있거나 치료가 쉬운 병으로부터 5세 이전에 사망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우리가 그 소말리아라든지 이런 아이들의 그런 도움의 손길 갖고 초록우산이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 가끔 이렇게 그 모금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라든지 그래서 그런 성장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참여권의 권리. 그래서 아동은 성인과 동등하게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가 있는데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의견에 대한 부분을 경청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아동은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결정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리에 반하는 아동의 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부모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고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부모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권리협약 12조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26페이지에 이제 참여권이라는 부분이 표로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데요. 아동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언론과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결정한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아동의 생각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아동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 허락 없이 아동의 우편물이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없는 거죠. 아동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친구와 만나고 운동하고 휴식을 취하는 등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참여에는 아동의 의회나 민주적인 정치적 문화 고양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체 사회의 민주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사회의 발달 잠재력을 확장시키는 것, 그다음에 성인 중심 사회에 아동의 참여를 활성화하여서 아동의 생활상에 개선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협약을 이제 그 의의를 살펴보면은요. 의의가 지금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아동권리협약은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사회권의 규약과 자유권의 규약에 인정받는 재반 권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 기존 법률을 대체로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성인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협약은 아동을 독립된 기본 권리와 자유가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협약은 선언의 단계를 넘어 이행의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인데요. 말도 너무 어렵게 써놨네요. 협약 가입국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단순히 도덕적 차원이 아닌 법률적 의무로서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협약의 홍보와 이행에 관한 조항을 둠으로써 아동 인권의 실천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협약의 성공적인 시행과 확산을 위한 국가의 사회의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협약에서는 비준국이 가능하면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직접 반영할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로 헌법이라든지 국내법,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개정하거나 제정했을 때 국내법에 효력을 미치도록 다른 법 체계를 동원하는 방법, 교육이나 가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들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처는 정부와 시민사회에 아동 권리와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고 해요. 세 번째가 이제 개별 가입국의 아동 정책, 아동 복지 서비스,
아동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을 개선, 보완할 준거 틀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정부는 가입한 2년 안에 그 뒤로는 5년마다 인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보고서를 심의해서 아동 인권 보장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해당국 정부에 보내 시정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입국의 협약 조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게 되고 아동 인권의 구체적인 실현을 돕게 되고요. 아동 권리 협약은 이제 그런 부분을 접수하고 국가에 이를 배포하고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되는 부분을 허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협약 실행을 강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워도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너무나 어려운 법령이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헤비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한테 이 책을 그냥 어떻게 하면 소프트하게 들려드릴 수 있을지 더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개별 국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무서운 기사들을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정부가 다른 그런 조약보다도 이 협약을 성급히 받아들였고 실제로 아동 인권을 무시하는 나라들도 구체적인 정책 수정 없이 세계 정치 체계의 이미지 전환을 꾀하거나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제 지원을 받는 방편으로 협약을 비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협약을 하게 되면 잘 사는 나라가 이 참여한 나라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를 위반하는 나라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국제재판기구도 없고요. 그래서 협약의 개별 항목은 각 나라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는 실정이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제도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은요. 생존권, 보호권, 그다음에 발달권, 참여권 이 네 가지가 우리 교재 28페이지 이 네 가지에 대한 아동의 4대 권리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암기해 놓으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조의 아동 권리와 아동 복지 파트의 핵심이기도 해요. 아동의 4대 권리는 무엇인지 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재 28페이지 표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론 모델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3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아동 복지 실천의 관점에서 사회 현상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관점에서 사회와 인간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이제 이론이라든지 모델,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재 33페이지를 정리해보면 이론은 어떤 현상과 인간의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모델은 실천 과정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지침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점은 세상을 바라보는 사회현상의 관점에서 가정하고 그런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이론과 실천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것들이 이론을 통해서 다시 관점을 형성하고 그걸 어떻게 경험하고 실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되는 부분입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책을 사시면 33페이지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한 28페이지 그 아동의 권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만 조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1장, 2장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성인 중심주의 극복이라는